장제원 의원이 오늘 오전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첫 불출마 선언이 다른 친윤계와 당 중진들의 용퇴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 두 분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 두 분의 총평 듣는 것으로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드리죠. 네, 제가 이런저런 자리에서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중진들의 총선 승리를 위한 불출마 용퇴 선언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막상 조금 전에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보는 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좀 짠해요. 직업 정치인인데 자기 직업을 스스로 당분간일지 모르지만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굉장한 고민이 있었을 것인데 이런 말 있잖아요. 권한이 무거우면 책임도 그만큼 크다. 장제원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의 최대 1등 공신이고 또 가장 대통령과 가까운 핵심 측근으로 그렇게 활동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국민의힘과 이 범여권에 굉장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고요. 지금 이 보수 진영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소리를 한 목소리로 외쳐왔거든요. 그것에 화답하는 첫 번째 중진 정치인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엑스포 유치 실패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달 11일 산악회 모임할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처럼 모셨던 지역 주민들을 버릴 수 없었다. 이런 표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불출마 선언을 할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르는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부산을 직접 가지 않았습니까? 민심 다독이기 위해서. 그날 갔을 때 장제원 의원하고 만났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때 아마 굉장히 속 깊은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대국민 사과를 했던 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볼 수 있고, 혁신에서 희생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친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이 어떤 응답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초선들도 역시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중진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일에 맞춰서 그래도 상징성 있게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버스를 동원한 새 과시 등 행보를 봤을 때 의외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원인을 한번 되돌아보면 엑스포 결과와 6일에 있었던 윤 대통령과의 식사가 변곡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네. 변곡점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뭐가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십니까? 지금 제가 우리 김성환 평론가 말씀 들으면서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은 제가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특별한 어떤 사건적 변곡점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이 민심에 부응하는 거는 의무잖아요. 그리고 인요한 혁신이 출범 이전부터 총선 승리가 지상 과제인데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당 지도부 인사, 대통령과 가깝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윤 핵심 인사, 그리고 당 중진들의 용퇴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벌써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범보수 진영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총선과 거리가 있을 때는 남의 얘기처럼 흘려들을 수 있지만 이제 정말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이 시점에서 누구보다도 책임 있게 총선 승리를 고민해야 될 위치에 있는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여권 핵심. 저는 장제원 의원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적어도 한 대여섯 명의 이 핵심적인 이 인사들은 그런 고민을 두어 달 전부터 깊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인이라는 게 사실은 명분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도 명분을 세워서 나가듯이 물러설 때도 명분을 제대로 세워야 또 다음이 있는 거거든요. 마치 떠밀려서 쫓겨나듯이 이거는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게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다 듣고 봤을 것이고 여기에 어떻게 부응하는데 그 어떤 타이밍에 어떤 명분을 세워서 할 거냐 이런 데 대한 고민이 모아져서 마침내 결단으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예. 거기에 어떤 특별한 사건적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단 이후의 상황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불출마 선언 카드나 이런 것들은 장재원 의원이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뭐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의원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가 인유한 위원장이 뭐 우유 먹고 맞을래, 뭐 안 먹고 맞을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굉장히 불쾌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떠밀려서 내가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인유한 위원장, 그러니까 정치에 굉장히 서툰 인사를 임명을 해서 혁신 아니라고 하는 애초부터 사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칠게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결국은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중간에 패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불출마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최종 결심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PK 여론이 막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뭐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뭐 윤석열 정부 출범에 있어서 큰 책임도 지고 가장 공도 있었다고 하는 인사가 가만히 있다고 하는 건 아마 본인 스스로가 용납하기 어려웠을 거다. 그런 면에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큰 변화라고 하면 그런 게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데에 있어서는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하게 작용했다고 하는 건 뭐 부인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에 이르는 어떤 배경적인 부분을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 결심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 할 텐데 앞서 이제 고성국 평론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분간일지는 모르겠지만 직을 내려놨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당분간은 어느 정도 당분간이 될 것인가 앞으로의 거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것은 다시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그 여의도 정치에 복귀하는 것은 진짜로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뭐 부산시장이나 총선 선대위원장직도 거론은 되던데요. 예, 그렇죠. 근데 저는 백의종군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뭐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뛴다는 것도 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2026년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좀 먼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 5월 말이면은 국회의원은 임기가 끝나는데 그런데 이 정권의 그 창출 과정에서 제일 큰 역할을 했고 가장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장제원이 그럼 계속해서 백수로 놀 거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에 다시 중용을 해서 쓸 거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뭐 장제원 의원이 희망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라서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을 하고 총선 승리 이후에 새롭게 이제 조성되는 여러 정치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선택지들, 어떤 가능성들이 놓여 있을까요? 저는 장제원 의원이 그 상근 예비역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든 중용될 수 있고 쓸 수 있는 인사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선 선대위원장은 전 맡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이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뭔가 변화했다고 하는 이미지를 국민한테 줄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일단 얼굴로 내세워야 한다는 게 여권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장제원 의원이 또 있다? 이게 뭔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뭐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뭐 상근 예비역이다 뭐 이렇게 제가 표현한 거는 그래도 선거 막판에 가서 선거 구도가 바뀌지 않는다. 정말 다급한 상황이 됐다고 할 때 그때까지도 장제원 의원이 가만히 있을 거냐.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에 도움을 주려고 할 것이다. 특히 이제 PK 지역에서 장제원 의원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판세에서 PK 지역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K 지역에서 움직이는 나름의 움직이는 폭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임명직, 당직하고 공직 다 맞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총리를 한다거나 뭐 다른 어떤 역할을 공식적으로 역할을 맡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저는 활동할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도 장제원 의원이 얼굴이 안 보였다 그래서 활동을 안 했던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뭐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대통령한테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끊임없이 뭔가 교감을 유지할 가능성은 좀 계속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한 말씀만 짧게 첨언을 드리자면 저는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그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정도다. 이게 물밑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게 좋지가 않아요. 결과도 좋지 않고 물밑에서 하게 되면 온갖 소문들이 자꾸 양산이 되거든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나 범여권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본인에게도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임명직도 맞지 않겠다. 이게 다 이제 그 국면 나름의 진정성을 갖고 선언한 것이긴 하나 이게 여권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어떤 여권의 큰 합의에 복무하는 것도 의무라고 좀 봅니다. 지금 보수 진영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를 보면서 사실은 충격도 받고 또 좀 울컥한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이야말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해서 정말 제대로 좀 보좌를 하는 게 좋지 않냐. 뭐 괜히 물밑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자본만 일으키지 말고 제대로 화끈하게 좀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수 진영의 그런 여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점들까지를 좀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 거치가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비서실장까지도 언급을 하셨으니까요. 사실 지금 뭐 보신형 내부에서 대통령한테 제대로 뭔가 보고를 올릴 수 있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그렇죠. 지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이 자꾸 언급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어쨌든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한 절반 넘어가는 변곡점이 됐을 때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진다, 참패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국정을 다시 전부 다 세팅하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장제원 의원이 호출될 가능성은 뭐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전에 본인 스스로가 해놓은 말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러면 설득력 있게 국민한테 설명할 것이냐 이런 숙제가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태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빠졌다고 하는 게 국민들의 저는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은 과연 변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저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문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장제원 의원을 또 임명한다? 그럼 그걸 변했다고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신호로 읽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임명이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 답변을 갖고 계신데 아까 유일하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임명하느냐를 갖고도 보지만 임명된 사람이 진짜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느냐. 이걸 보면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장제원 의원의 거취는 사실 뭐 아직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하는 과정이었으니 여기서 가름을 하도록 하고 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관심이 쏠리는 부분 사실은 당 지도부 친윤계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금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고 잠행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 대표 또한 결단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도 그 결단의 시점이 임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범여권의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에서 맡았던 역할, 김기현 대표도 그 역할이 작지는 않았지만 비교하자면 누구나 다 장제원 의원의 역할이 더 컸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장제원 의원이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계속 버틴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다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당 대표, 집권당 대표까지 지낸 상태에서 뭔가 불출마 선언이나 당 대표직 사퇴라고 하는 용퇴를 한다면 그에 맞는 그 명분을 갖추기를 바랄 거고
또 그거는 당에서도 그걸 당연히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뭐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렇게 추궁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모양이 이상해지는 것이니까 저는 임박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은 김기현 대표의 자발적 결단의 형식을 통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김기현 대표는 버티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동안에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지탱해줬던 사람들은 사실 영남권 초선 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렸단 말이에요. 단톡방에서 뭐 대화가 오갔다. 김기현 대표 공격하지 마라. 내부 총질하지 마라 이러면서 일부 중진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 흔드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 물갈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물갈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 심리가 거기 깔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김기현이라고 하는 방어막, 방패가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그러면 초선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런 게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그 자리에서 계속 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질서 있는 뭐 문제 해결 방식이다. 이런 어제도 이제 그런 방식 발언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가 어떤 모양으로 물러나느냐. 이걸 잘 만들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급속도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제일 우려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김기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결국 지금 다 바로 임명해야 되는 공관위가 있을 거고요. 김기현 대표가 물러났을 때 비대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대신하면서 현 지도체제를 유지시켜 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이 대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시로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체제는 당시에 송영길 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을 다 사퇴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수습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그래서 그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차기 체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물러갔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비슷한 형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공관위원장도 누굴 임명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거든요. 혁신위원장도 못 찾아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나중에 인요한 위원장이랑 깜짝 카드를 들고 나왔던 것처럼 그러면은 공관위원장도 못 찾는데 그럼 비대위원장은 또 어떻게 찾을 거냐. 비대위원들도 다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위원들 고르다가 결국은 공관위 문제나 이런 게 다 꼬여버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만 물러나고 최고위원들은 그대로 비대위원으로 승계한다?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해 보인단 말이에요.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면 그 지도부 체제 자체도 물러나는 형태가 되는 게 제일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러면 제대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혼란이 커질 것이냐 아니냐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김기현 대표가 퇴진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은 분들이 해왔는데 그게 김기현 대표 개인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지금의 이 체제와 지금의 분위기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 한 사람 물러나고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은 뭐가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왕에 이렇게 됐다면 아무리 총선 넉 달밖에 안 남았어도 비대위로 전환하든지 정말 극단적으로는 조기 전대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든지 뭔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비대위 전환이 불가피할 거예요. 사람이 없냐? 사람이 왜 없어요?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이게 매칭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 보니까 누구가 공관위원장으로 제안을 받았는데 고사했다 그러는데 저는 이거 끝난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느 시점에 어떤 형식을 갖고 제안했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정치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감이나 또는 공관위원장 감이나 사람이 많아서 걱정이지 없어서 걱정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나 아직 국무위원입니다만 원희룡 장관이나 다 총선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을 맡아도 하나 이상할 게 없고 공관위원장을 맡아도 하나 이상할 게 없는 그러면서도 참신성과 능력을 갖춘 그런 정치인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물러나는 사람이 물러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 걱정하면서 시간이 끄는 거가 제일 안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러나면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만들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 한꺼번에 일이 꼬여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기현 지도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공관위원장 임명하고 공관위에서
인유한혁신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나름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들을 수렴해 가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작업을 아마 상정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장제원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게 다 스텝이 꼬여버렸어요.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면 그럼 공관위는 언제 출범할 거냐 이런 숙제가 남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공관위 얘기 나오면서 언론에서 계속 김건희 특검법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 만약 공관위가 먼저 출범하고 기본적으로 물갈이 기준을 발표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임시국회 28일 날 본회의 때 이거 그냥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관위가 출범하면 그 사이에 출범하면 기본적인 규칙들을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뭐 하위 10% 잘라버린다, 뭐 20% 자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대상들이 지금 지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28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은 해를 넘겨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재투표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년 연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물갈이 대상이 된 의원들이 반기를 들 가능성도 사실 걱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김기현 지도체제가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는 거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제일 걱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그러면 정리해 나가면서 할 거냐. 근데 그걸 뭐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는 체제를 빨리 세우는 게 중요했는데 이젠 조금 속도 조절해서 체제를 천천히 가면서 만들어내야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체제 출범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당 지도부가 공관위 조기 출범 공식화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전제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출범 가능할 거라 보시는지 마찬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공관위 작업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정치권이 늘 국민을 보고 정치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국민들한테 정치 공당이 공직 후보자를 공천을 해서 선을 보이면 국민들한테 저희들 정당의 대표 상품은 이렇습니다 하고 선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중에 특히 영입한 인사들의 경우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내놨으니까 무조건 찍어주세요. 되게 선거운동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국민을 뭐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선거법상으로도 공천은 뭐 이를테면은 선거 석 달 전에는 확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강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것이 선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선거 한 달 앞두고 공천하는 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넉 달 남았는데 아직도 공관위가 양당 모두 공관위가 구성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막판에 자기들이 공천하면 무조건 찍어다 이런 속셈으로 지금 정당 정치하고 있다고밖에는 제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당 공이 정말 국민을 무시한다 이렇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점에서 공관위 출범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늦었다. 빨리 출범시켜서 제대로 된 내부 검증을 거쳐서 경선시킬 때 다 경선할 거거든요. 경선 과정도 한 달 이상 걸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최소한 국민들한테는 2달을 앞서서는 선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정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성환 평론가가 현실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는 그런 걱정을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대로 드리는 거다. 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대도로 가야 되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지키고 원칙을 지켜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저희가 국민의힘 이야기 짚어봤으니까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발언도 하면서 행보들 보여가고 있는데 어제는 이상민 의원,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동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또 범상치가 않아서 이 만남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여쭤보죠. 일단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 움직이는 모습 보면요. 일단 정치적 체급을 지금 이 국면 안에서 최대한 키우겠다 이런 의도가 일단 저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둘째로는 이제 신당 얘기까지도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거기 끝 종착지까지 간 건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나름의 어떤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돌파구가 없을 때 신당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선택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신당까지 가는 건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셋째로는 무엇보다도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 지지율이 만약에 뭐 한 10%대 나올 정도로 높다라고 하면 신당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선택지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본인이 5선까지 했었던 호남에서조차도 여론이 요지부동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그냥 신당 만든다고 또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같이 뭐 만난다고 해가지고 정당 지지율이 뭐 10%, 20% 나올 것이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뭐 정치적인 어떤 명분, 당위 이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생존에 관한 문제로 봤을 때도 그것도 좋은 선택지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언젠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은 그걸로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민주당 안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든든한 뭐 대안이든 후원자 역할로서 남아주는 게 훨씬 더 정책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카드다. 그러면 이상민 의원이 이제 이 의원의 말에 따른 겁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대체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을 전한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는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러니까 자주 할 얘기일 가능성을 거라고 띄우는 봐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할 얘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도 4명 정도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비명계에서. 근데 4명 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한테 간다 그래서 그게 힘이 실리는 상황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 안에서 더 많은 의원들이 탈당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걸 어디까지 과연 탈당하는 의원들이 많을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다 가늠해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신당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속내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굉장히 강고해 보여도 결국은 그 인간의 의지적 결단으로 깰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가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구성되지만 그중에 딱 한 가지 핵심 요소를 꼽자고 하면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과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상민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상민 의원은 어쨌든 행동했어요. 이미 탈당해버렸어요. 예. 그 다음 행동을 어디로 갈지를 다들 관심 갖고 보지만 행동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행동했나요? 아직 행동 안 했어요. 결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힘이 안 실리는 거예요. 결단하고 행동해도 힘이 안 실릴 수는 있지만 그건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정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방식으로 우리가 흔히 왜 자꾸 에드발론 띄우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래서 좀 이제 비판적으로는 뭐 간보기 하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양당 구조에서 최초로 결단하고 행동해서 성공을 거뒀던 사람은 안철수입니다. 지난 선거, 지지난 선거죠. 예. 그게 무슨 열심히 비판하는 사람들은 안철수 대표에다가 간보는 이런 식으로 해서 덮어 씌웠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봐온 정치인들 중에는 그때의 그 안철수의 결단만큼 결단하고 행동한 사람은 별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국민의힘에 대해서거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다 실망하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이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될 책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런 방식으로 결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뉴스는 만들어내는 저런 수준의 정치인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빠른 시일 내 오히려 행동으로 보여줘라라는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 회동을 가지면서 삼총리 연대설이라면 뭐 두 분께서 말씀하신 어떤 신당 창당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파급력이 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정세균 전 총리라든지 이낙연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이거든요. 이 가능성은 이제 아예 없어졌다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닌 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띄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이낙연 전 대표 운신의 폭도 커지고 지금 굉장히 덩치가 작은데 굉장히 커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직 총리 원로급이라고 하는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가 아닌 뭐 반이재명, 비이재명계 섰다고 하는 모습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가 뭐 지난 대선 끝나고 총리 끝나고 난 다음에 나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명분으로 다시 와가지고 정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뭐 개인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났을 수 있고 지금 민주당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우려를 얘기했을 서로 대화를 나눴을 수는 있겠는데 그게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 별로 없다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세균 전 총리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까지 지내시는 분인데 다시 나와서 나 정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명분도 떨어질 뿐더러 정세균 개 의원들이 자신과 가까이 있었던 의원들이 지금 여전히 당에 다수로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원들이 지금 이낙연 계하고는 또 결이 다르거든요. 근데 정세균 계 의원들이 다 그러면 같이 튀어나와 줄 거냐 당에서 그것도 사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세균 의원 그 전 총리가 나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한다고 뭐 그게 큰 파괴력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그러니까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띄운 카드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행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하는 인물 김민석 의원이 또 있는데 사쿠라 노선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게 정통 뭐 민주당과 다르다는 결의 비판인 건가요? 일단 뭐 용어도 부적절할 뿐더러요. 뭐 오늘 당장 언론에서 그렇게 비판하더라고요. 과거에 정몽준 전 의원 따라갔었는데 그래서 철새라는 그 낙인을 지우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던 인물이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당장 뒤따르고 있기는 하던데요. 그러니까 뭐 당에서는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을 한 화자는 뭐 그렇게 저는 썩 적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 의원들 비판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의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민주당에서 제일 꽃길을 걸어왔던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선했다 이걸 떠나서 전남지사도 했죠, 총리도 했죠. 뭐 다 사실은 할 건 다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민주당에서 오히려 민주당을 지키고 그 중심에 있어야 될 의원이 나는 이재명이 싫어라는 이유로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저게 맞느냐. 뭐 섭섭한 감정도 있을 거고요. 현실적으로 저거는 아니다, 저 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뭐 비판자는 의견이 그렇게 표출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권에서 계속 이제 공방이라고 하는 게 여러 이슈를 거쳐가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누군가를 공격을 할 때 그 공격하는 사람의 그 출발점이 어디냐를 한 번씩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일단 저 사람을 내가 공격해야 돼라고 정해놓고 공격거리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번 경우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동기와 이유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김민석 의원이 이낙연을 공격해야 되겠어라고 결론 내려놓고 공격거리를 찾다 보니까 그 공격이 자기를 공격할 것까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급급해서 그냥 공격을 했다가 역풍을 맞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정치인을 우리는 정쟁과 정략의 정치인 또는 정치꾼, 폴리티시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반면에 이건 잘못됐어라고 생각해서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든. 그 정치적 결과가 어떻든 생각하지 않고 이건 내 원칙에 맞지 않아. 이거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맞지 않아. 생각해서 정말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비판과 저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 경우에 국민적 지지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은 고초를 겪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살아난다고 보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사가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여의도 정치
정치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겉으로 그럴듯한데 들여다보면은 다 앞부분 정치꾼들, 폴리티션들 딱 공격 목표 정해놓고 나서 어떻게든 뭘 찾아가지고서 메꿔 나가는 이런 방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년 총선에 여야 모두 이런 정치인들은 알아서 자체적으로 우선 좀 정리를 해내고 그 공천 과정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옥석을 좀 가려내고 정당이 가려내지 못하는 옥석은 본선에서 국민들이 가려내는 방식으로 해서 여당도 야당도 다 업그레이드 시켜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원칙에 충실한 발언이다. 이 정도는 돼야 뭐 들을 만한 가치가 있고 또 김성환이나 저 같은 평론가가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정치를 좀 하루라도 빨리 좀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답변을 요청드려야 할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도당에 500만 원 특별당비를 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전 대통령의 특별당비 내는 게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서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으로 따지자면 이낙연 전 대표 신당 거리두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또 있었어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쳤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은 뭐 지금도 여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를 가장 최장수 총리로 만들어준 게 또 문재인 대통령이기도 하잖아요. 이낙연 전 대통령을 내치기 위해서 아니라고 하는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 당비를 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경남도에 출마하는 의원들이 찾아가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찾아가서 인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격려하고 거기에 따르는 특별 당비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수성이 오히려 더 저는 정확한 해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특별 당비를 냈다고 뉴스가 된 거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에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이 한마디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잊혀지고 싶다면 진짜 잊혀지게 살아라. 그렇잖아요. 찾아온 의원들한테 한마디 하면 그게 뉴스 된다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뉴스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지냈으니 퇴임하면서 한 마지막 말은 좀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잊혀진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전 사실 그 말씀은 제가 꼭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경남도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가졌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거다. 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네, 같아요. 해석은 시청자분들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김성환 시사평론가, 고성국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